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는 있지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준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있고요. 자연과학대학 소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식물의 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연과학대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연 현상의 다양한 근본 원리를 좀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단과대학에 따라서 공과대학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응용하는 쪽, 물론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또 특히 이렇게 그 어떤 작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이제 더 이렇게 유용하게 그렇게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환경에 대비해서 이렇게 어떤 기술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과학을 하지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질문 시간에 자유롭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식물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씩씩하게 대답 잘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지금 식물 없는 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보니까 강낭콩 지금 방금 심으셨어요. 네, 며칠 후면은 아마 싹이 터가지고 이파리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뿌리는 잘 안 보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뿌리는 지금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콰야. 하지만 그 땅 밑에는 이거 조금 조작된 비디오긴 하지만 이렇게 뿌리가 계속 자랍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거는 굉장히 작은 뿌리고 실제로 이 아까 보여준 그 나무 둥치만큼의 뿌리가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상부에서 보고 있는 만큼의 그 식물의 몸체가 지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숲에 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서로 엉켜가지고 위에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식물 뿌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방금 강낭콩 심었잖아요. 그거 발화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찍은 걸 제가 가져온 건데 먼저 이렇게 지금 콩깍지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뿌리가. 뿌리가 내려오면서 먼저 아래로 쭉쭉 자랍니다. 쭉쭉 자라고 이미 보셨나요?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격가지를 만들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좀 계속 격가지가 나오죠. 그게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위에 그 지상부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식물도 어떻게 해야 자기가 잘 살 수 있을지를 알아요. 그래서 보통 뿌리가 처음에 땅에 딱 고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위에 우리 줄기하고 이제 이파리가 될 부분의 어떤 그 아기 새싹이 먼저 그 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식물의 뿌리가 고정을 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애 주기 처음부터. 그리고 아까 봤지만 뿌리가 굉장히 계속 자랍니다. 그죠? 네, 계속 자라면서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자라야 할지를 계속 탐색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식물이 크려면. 네? 양분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뭐 집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며칠 방학 동안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물을 안 줬어요. 한여름에. 그럼 시들죠. 네, 그거는 이제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없는, 물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또 과학자들은 이 뿌리가
이 물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금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뿌리가 어떻게 그 커가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뿌리는 물이 있는 쪽을 따라서 자라요. 예. 그러니까 얘가 괜히 수동적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식물은 계속 크잖아요. 그래서 위도 큰다는 건 아래도 큰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물을 이제 찾아서 그쪽으로 성장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그 뿌리는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 식물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각자 생활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땅 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뭐 다양한 곰팡이, 박테리아, 뭐 벌레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뿌리는 이 곰팡이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는데, 물론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힘은 움직이지 않는데, 예, 가까이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 곰팡이에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곰팡이에서의 그 균사가에 있는 그 내용물하고 그 다음에 그 식물 뿌리에 있는 뿌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는 곰팡이와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이 막 얽혀서 일종의 하나의 그 집단을 이룬, 네, 그러한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통 곰팡이가 이렇게 피면은 보통 음식이 부패할 때 곰팡이가 나오니까 좀 냄새가 나죠.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 저기 버섯 많이 먹잖아요. 버섯 좋아요? 네. 박테리아 들어있어요. 버섯 박테리아예요? 버섯은 박테리아하고 버섯은 조금 달라요. 예. 근데 버섯은 일종의 이렇게 아까 방금 보여준 이렇게 굉장히 막 뻗어나간 그런 곰팡이 균사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성장한 걸 우리가 특별히 버섯이라고 부르죠. 예, 버섯도 그래서 곰팡이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를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먹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흡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 나갑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사진에서 뿌리가 없는 식물을 찾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1번 객관식으로 갈게요. 2번, 3번, 4번. 이에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오케이, 한 명. 그 다음에 2번. 많이 손 드네요. 에이, 너무, 제가 여러분을 너무 저평가했나 봐. 그 다음에 3번. 3번 한 명. 4번? 예.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나무 뭉치가 지금 아마 뒤에 소나무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단풍나무에다가 이거는 지금 철쭉인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물레방아에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이끼요. 예. 이끼는 방아? 이끼를 좀 더 가까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되게 작지요. 그래서 징그러워요. 근데 아무튼 이 잎처럼 생긴 게 굉장히 작아요. 이건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가까이 보면 나름 귀여워요. 예, 그리고 뱀이 훨씬 귀여워요. 뱀이 훨씬 귀엽다고요? 예. 여기 아무튼 이 나뭇가지에 좀 붙어 있는 이 이끼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그 조금 습한 곳에서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이끼가 보통 뿌리가 없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고착을 시킬 수 있는 구조물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뿌리가 없는 이 이끼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금 여기 주변에 물레방아 주변에 있는 얘네들 차이가 뭘까요? 가지가 없어요. 뿌리도 없고. 뿌리가 예. 없으면 예. 예쁘잖아. 여프가 자라요. 그렇군요. 예. 예습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마이쮸를 준비하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기차역에서 하니까 이게 그 편의점에서 마이쮸를 하나씩 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박스를 살 수가 없어서 기차 시간을 놓칠까 봐 죄송하지만 가져오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높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으면은 이런 데서도 살아요. 예, 이렇게 지금 선인장이 사막지대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선인장처럼 생기지 않은 다른 좀 이렇게 그 식물들 많이 있죠. 예, 그래도 키도 좀 크고, 예, 이러한 식물들이 사막에 가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사막에는 물론 이러한 환경이 있으니까 동물들도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늘도 삼고 그다음에 먹이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사막처럼 비가 안 오는 곳에서 거의 안 오는 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게 뿌리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뭔가 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흡수를 한다든지 해서 특히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을 해요, 물을. 가시로 진한. 가시로 변해가지고 네. 나도 그거 하는데. 맞아요. 예. 와, 그거 하는데. 예. 아무튼 여기 여러분의 그 지식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지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물이 없어도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 땅속 깊이 물길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서도 이제 거기에서 사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막에서 조금 이제 큰 나무가 어쩌다가 한번 보이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식물은 이렇게 높게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 둥치를 만들면서 클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 애가 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 거의 뭐 키에 가깝죠. 예, 그 키가 그래도 이게 한 8살쯤 때니까 그렇게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그 뿌리가 있어야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식물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을 하거나 감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여기 콩을 보면 콩에서 이제 뿌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싹이 터서 잎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아기 때는 이렇게 그 떡잎이 2개가 딱 나와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안에서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막 그러죠. 예, 뿌리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 그만큼 자란다는 거는 뿌리도 그만큼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계속 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잘하죠. 근데 전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예, 보통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래도 10대까지는 계속 키가 클 텐데 키는 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우리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형태는 같잖아요. 예, 그래서 뭐 몇 년 후에 만나도 뭐 제가 이지영이라는 걸 알죠. 예, 그러니까 별로 변하는 게 없죠. 예, 기본적인 사지와 팔다리와 그 다음에 몸통을 다 가지고 그냥 그대로 커가는데 그게 이제 아기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식물은 좀 달라요. 이렇게 지금 싹이 터서 이제 있어도 걔네들이 계속 가지를 치기 때문에 아기 때랑 그다음에 클 때랑 크면은 그 2개가 같은 애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그 특성이 결국에는 식물과 어떻게 보면 동물을 굉장히 크게 구분짓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장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무한 생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계속 크는, 물론 어느 정도 뭐 생을 좀 마감할 때가 된다든지 아니면 꽃을 피워서 그 다음에 1년생 같은 경우는 죽지만 다년생 같은 경우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크고 꽃이 피고 이렇게 계속 주기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뿌리도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까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 행동을 관찰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뿌리를 지금 이거는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지금 본 거는 현미경을 이미지한 거를 지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흰색으로 보이는 게 하나의 세포예요. 이게 다 하나의 세포고, 여기는 세포가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돼 있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여기서는 길어지면서 직사각형처럼 보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식사형에다가 좀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이 튀어나오는 맨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뿌리털이라고 하죠. 뿌리털은 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양분들하고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 표면을 좀 더 넓히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뿌리털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에 계속 그 정사각형으로 있는 애들은 세포가 그 커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세포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냥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이제 분열층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열을 계속하다가 아래쪽에서 분열을 하면은 위에 있는 세포들은 조금 더 오래된, 그러니까 세포가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팽창을 하고 그다음에 뿌리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분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각각의 그 세포층에서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나의 뿌리의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층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지금 시간별로 이미징을 하면은 요거는 빨간 거는 세포에 있는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핵이 세포가 분열이 되면은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계속 나누어지면서 원래 아래쪽에 있던 세포는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위로 움직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팽창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일을 하게 돼요. 예. 이러한 그 행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일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분열층에서는 계속 세포가 만들어진다.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쭉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도. 예. 물론 가지도 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려면은 일단 그 뿌리가 세포가 그냥 얘네들이 서로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 분업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몸도 우리 그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피부를 형성하는 세포랑 그 안쪽에 있는 진피층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발달 과정에서 그 각각 다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식물도 마찬가지라서 맨 바깥쪽에 있는 표피에서 그 다음에 안쪽에는 물하고 그 다음에 그 양분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또 이동하는 그런 통로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서 또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안쪽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그 가지가 만들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같이 볼까요? 예. 여기 지금 핵이 지금 세포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분열이 되면서 처음에 한 개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커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가지치기는 뿌리예요. 예,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래 있던 뿌리에서 뿌리를 뚫고서 나와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그 일을 계속해요. 그 식물 뿌리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해서 그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뿌리가 원하는 거는 물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제 영양분, 보통 이제 그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뿌리를 털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 가운데 있는 요 관다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사이로 가기도 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죄송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러지? 더 이상 얘가 움직이질 않네요. 네.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동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흡수 과정은 식물이 그 결국에는 위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사실은 생명체가 있으려면 다른 그 구성 성분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어떤 유전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질소라든지 뭐 인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제 흙에서 가져와서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뿌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 가지치는 방식을 좀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한 예로 그 핵산의 중요한 그 핵산 들어봤어요? 핵산? 유전 물질의 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인산이라고 하는 요 양분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양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산이 부족하면은 이제 인산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가 계속 더 깊이 자라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주변에 인산이 풍부하면은 보통 격가지를 더 이렇게 짧게 치는 그러한 행동들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식물도. 네, 그래서 뭔가 결정을 안 내리면은 식물 국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몹시 사실은 너무 생물체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혹시 주변에 국회의원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예. 자, 그러한 그 현상들을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현미경을 가지고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세포를 보려면 일단 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 식물 세포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식물 세포고 그다음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동물 세포예요. 혹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직 거기까지. 색깔이 달라. 동물 세포에는 네. 액포가 없지만 식물 세포에는 액포가 있어요. 아, 액포요? 식물 세포는 좀 액포가 좀 커요. 예, 근데 동물 세포는 액포가 없지는 않은데, 근데 보통 없다고 배울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되게 큰 차이가 뭐냐면, 식물은 좀 단단하죠? 예, 만져보면 좀 딱딱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엽록체. 예, 엽록체는, 식물이, 탄소 고정,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당으로 바꾸는, 당을 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식물이 커지려면은 당연히 엽록체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결국 우리 몸도 다 탄소 덩어리거든요. 예, 그래서 탄소가 다 이렇게 그 합성이 되면서 우리 탄소를 사실은 먹죠. 섭취해가지고 취하는데, 근데 식물은 그 우리가 먹을 탄소원을 만들어주죠. 예, 바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좀 단단한 부분은 사실은 차이가 이 바깥쪽에 세포의 그 밖을 에워싸고 있는 식물에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벽. 그 세포벽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 예, 물론 동물 세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혈액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혈액 세포들은 그래서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 세포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바로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핵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성장을 하고 하는데 모든 나 자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식물도 마찬가지. 모든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유전자 정보의 이제 저장고가 이제 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냐면 유전 정보는 보통 이 DNA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DNA는 이렇게 지금 유전 정보가 지금 그 염기가 4개만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일종의 그 암호 코드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하기 위해서 이제 DNA에서 한 가닥을 RNA라는 형태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RNA에서의 그 암호를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그 아미노산 알죠? 예.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각각의 그
하나하나 그 구성하는 물질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구성 요소를 아미노산이 이제 여기서 각각 붙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단백질,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도 다 이렇게 DNA라는 유전 정보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결국엔 자기의 일상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전 정보가 있는데 유전 정보를 결국에는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도 지금은 다 밝혀졌죠.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유전 정보를 우리가 해독하는 거의 그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전 정보도 바로 2000년도에 밝혀졌고요. 여기서 제가 소개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식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에 필요한 하나의 좀 대표적인 식물로 하나 삼은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도 유전 정보가 2000년도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은 이제 약 여기서 1억 한 3,500만 개의 염기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전체라고 해서 전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러한 유전체 정보를 암호화하는 그러한 지금 염기 서열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한 27,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람의 경우 저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많죠. 이 애기장대라고 하는 작은 식물보다. 근데 지금 그 단백질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2만 개 정도 돼요. 우리 애기장대보다 적죠. 예, 그 개수가 적어서 처음에 2000년도에 이 유전 정보에 대한 해독을 했을 때 그 일반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 정보가 그 일개의 식물 잡초의 유전자 수보다 작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좀 기사거리를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사람처럼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많은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뭐 우리 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조절을 하는 과정은 훨씬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직도 정확한 유전자의 개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식물이건 아니면 다른 그 동물이나 다른 이제 그 대상이건 간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전 정보가 결국에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식물이나 뭐 여기서는 지금 제가 뿌리를 얘기하니까 뿌리가 어떻게 커지는지 길어지는지 자라는지를 이해하는데 이 유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노력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180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멘델이라는 분 이름 들어봤어요? 예, 바로 완두를 가지고서 유전 실험을 한 유전학의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아무튼 가장 시작한 분. 예. 그래서 유전학의 그러한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바로 이런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그러한 해독을 하고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음에 여기서 이제 뿌리가 뭐 이렇게 발달하는 거를 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그 취한 노력은 바로 멘델의 한 유전 실험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경우에는 그 다른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그 변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화학 물질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강한 방사선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돌연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위적인 그 처리를 하면
그러면은 돌연변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추적하는 이러한 유전학적인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특히 방금 소개한 이 뿌리가 이렇게 가지를 치는, 그래서 겹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정상적인 그 행동이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그 겹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돌연변이를 여러 개를 찾았어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면은 이러한 돌연변이가 그 겹뿌리가 안 만들어질까를 이제 역추적을 했을 때 알고 봤더니 바로 식물에서 호르몬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옥신이라고 하는 식물 호르몬 옥신이 바로 이 겹뿌리를 만들어내는데 신호 역할을 해요. 질문. 그거 옥진이 그거 네. 이 반대쪽에 몰려가지고 빛 쪽으로 가게 하는 그거 맞죠? 굴광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빛에 반응을 해서 이제 그 빛이 있는 쪽으로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과정을 처음으로 이제 연구에서 그 기록으로 남긴 분이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바로 진화의 시조죠. 그리고 이러한 특별히 이 옥신을 연구한 거는 찰스 다윈하고 그 찰스 다윈의 아들인 프란시스 다윈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왜 식물이 어떻게 움직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그냥 그 과정을 간단하게 그 표시를 한 건데 결국 어떤 그 작은 그 화학 물질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구부러질지 빛에 반응해서 구부러지지 않을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었죠, 초기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어떤 물질인지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옥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옥신은 바로 그런 겹뿌리를 만드는 데에 중에 겹뿌리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겹뿌리가 자라게끔 하는데도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들이 여러 개가 그 과정에서 관여를 해요. 또 뿌리가 계속 이제 아래로 뚫고 내려가서 자라려면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죠. 분열층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알려고 이제 그 연구자들이 또 돌연변이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 돌연변이들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그러한 그 돌연변이를 관여된 유전자도 이제 또 이렇게 역추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건 되게 오래된 그 논문이라서 처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이거를 유전자를 찾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이러한 그 연구의 속도가. 정보가 많을수록 모든 해결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핵이에요. 핵에 전사인자라고 하는 결국 아까 얘기했을 때 DNA에서 RNA로 만드는 그 과정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사인자라는 그런 단백질이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특정한 암호들을 풀어내서 단백질로 가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렇게 그 뿌리가 계속 자라게 하는데도 이 전사인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식물에서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많은 일들은 이러한 유전자라는 들이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상호 조절을 하는 엄청난 우리 지하철 저희 지도보다 훨씬 복잡해요, 사실은. 엄청난 그 조절망을 형성을 해서 작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들은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없어지면은 바로 뭔가 문제가 보이는 그러한 유전자들을 찾아서 그러한 조절망의 실마리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제 뿌리가 더 잘 자랄 수 있게끔도 만들 수가 있고요. 겹뿌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잘 안 자라는 것을 더 많이 자라게 해서 영양분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비료를 줬을 때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뭐 이런 식의 그 노력들도 하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유전체를 편집하는데 기능을 하는 그러한 원래는 박테리아에서 시작된 건데 근데 이러한 유전체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를 활용해서 식물에 있는 아주 조금만 이렇게 그 변이를 줘도 결국에는 식물이 더 빨리 큰다든지 아니면은 더 이렇게 뚱뚱하게 자란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그 바로 이러한 그 여기서 얘기한 게 CAS9이라는 게 Cas9이라고 하는 이 효소하고 그다음에 RNA의 그 복합체인데 이러한 편집 기능을 가진 바로 이 복합체를 밝혀낸 연구를 가지고서 이 바로 미생물 연구를 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두 분의 그 미생물학자, 여성 미생물학자들이 이제 노벨상을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식물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질병을 그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유용한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식물 뿌리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일종의 유전학자가 하는 그런 식물 연구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이제 좀 일부만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부분이 주로 유전자와 그다음에 유전자와 그들의 유전, 그다음에 발달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일 요즘 이제 급박하게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는 게 바로 오늘도 되게 더웠죠. 자연재. 예,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즘은 좀 더운 날은 너무 덥죠. 예, 그다음에 겨울에 또 되게 추웠고, 예, 그리고 가뭄이 있다가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이런 그 겉으로는 평균적인 수치로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어떤 강도의 폭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식물을 키워서 우리가 많은 음식물을 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업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뭔가 식료품점에 가면은 야채도 있고 쌀도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걱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주어진 환경에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작물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데 육종을 할 때 보통 그렇게 잘 원하는 환경에서 잘 크는 식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그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유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 변화에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 특히 작물을 그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의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한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하고도.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연구자들은 이제 모델링이라는 걸 써가지고 실제로 기후가 변화가 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랬을 때 식량 생산량하고 또 식량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바뀔까를 지금 이렇게 지도로 보여준 건데 한 2050년쯤 됐을 때 2000년하고 비교하면은 또 전체적으로 특히 이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우리는 평상시 옥수수 많이 안 먹지만 가축들은 옥수수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예, 그래서 거의 뭐 한 20% 이상 떨어질 거다. 뭐 이러한 그 예측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예측은 아닌데 그렇게 예측을 한 거는 기후의 변화에 대한 근거로 해서 한 예측이고 생산지도 바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에 그 오렌지색으로 표기가 된 데가 이러한 그 생산량의 그 손실이 감소가 5%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저희 한반도도 조금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오히려 그 원래 지금 온대 지역은 오히려 안 좋아지고 조금 추운 데가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은 됐어요.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여러 연구자들이 결국에는 그 모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강수량 같은 것이 그 폭이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뭄 같은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미래의 그 식량 부족 현상은 좀 심각해질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식량 자원이거든요. 많이 소모가 되는 식량 자원이거든요. 뭐 쌀하고 그다음에 밀, 그다음에 콩, 그리고 그거는 아마 호밀인 것 같은데 옥수수 이러한 그러니까 곡류들이 물론 많이 이제 그 대표적인 식량원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그 감자나 그다음에 고구마, 이 뿌리 작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감자는 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땅속 줄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저장 뿌리도 무시할 수 없어서 뿌리를 이해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식량 자원에 대한 그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고 여러분 뿌리 작물 많이 먹잖아요, 사실. 예.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기서 안 보지만 무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죠. 예. 예. 워낙 싸가지고 별로 우리가 걱정은 안 하는데 연근, 그렇죠, 연근도 있고. 예. 요즘 저기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경주에 가니까. 예. 연꽃이 많이 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또 하나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아마 여러분 아직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니까 이제 한 가지 가져온 거는 예전에 화성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맷 데이먼이라고 비교적 꽤 유명한 배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성에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생존을 하는 생존기인데 그 중에 근데 이 주인공은 여기서 주인공은 식물학자예요. 네, 그래서 결국 화성의 그 토양과 조건 하에서 인위적인 조건 하에서 결국엔 감자를 키우는 거를 이제 터득하는 뭐 과정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수월할까요? 지금 지구 밖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보관 키울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아까 그 콩이 이렇게 발아에서 나오는 거 봤잖아요. 예. 공기가 없어서. 예. 흙이 별로 없어서. 흙도 별로 없고. 예. 일단은 그 흙은 있겠지요. 근데 이 흙이 그 지구의 흙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그 흙에 있는 여러 그 미네랄 중에 좀 이 화성에 있는 조건이 그 과연 지금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질소하고 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그 금속들도 필요는 한데 그것들이 너무 많아도 독성이 있거든요. 뭐 이러한 조건에 상당히 식물은 생각보다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작물의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을 것이고 아까 공기가 없다. 네, 공기랑 산소 얘기하는 거죠. 산소도 산소예요? 아니면 이산화탄소예요? 공기. 산소요?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 산소 둘 다. 둘 다. 네. 네.
산소도 조금 써요, 식물은. 하지만 대부분 그 광합성화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물이 없어요? 물, 그죠? 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물이 있어서 햇빛, 화성에 햇빛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래바람. 모래바람이요. 네, 바람에도 민감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빛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양 빛은 그래도 화성에 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물은 아직은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있어요. 화성 조금 위에 가보면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물과 그다음에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식물은 산소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식물 덕분에 우리는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은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환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나사 들어봤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나사에서도 이제 과학 연구들 많이 하는데 맨날 그 로켓 쏘아 올리고 뭐 거기서 우주인들이 어떻게 살지. 근데 우주인들 살려면은 사실 조금 더 멀리 가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에서 기지 만들어요. 달 기지 만들고 거기서 식물도 좀 키워야겠죠. 예. 우주기지 만들어요. 예, 뭐 맨날 그 영양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나사에서 그 식물 연구를 해요. 예, 나사에서 지원을 하거나 나사에서 이제 식물 연구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까, 그리고 자랄게 하려면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 놔야 할까, 시스템을, 뭐 이러한 연구들을 이제 나사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뿌리 연구도 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뿌리 연구에 관련된 건데, 실제로 그 뿌리의 어떤 물과 영양분 공급이 어떻게 가능할지, 뭐 이러한 연구를 한다든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도 식물이 자라려면 바로 중력을 뿌리는 인지를 해서 땅 속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땅 속에 물과 모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력,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반대로 그 지상부는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우주 환경에서도 제대로 식물이 크려면 얘네들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뭐 토마토를 키운다고 해도 토마토를 얻어야 하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빛이나 아니면 중력에 대한 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아직도 생각외로 그 복잡성 때문에 계속 그 연구에 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이제 우주 항공 연구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제가 이제 좀 해외 학회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좀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주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러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연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학생과 연구원인데 실험실은 연구원들은 많지는 않아요. 예, 지금 그리고 연구실 이름은 이제 시스템 유전학이라고, 식물 시스템 유전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그 유전학에서 특히 이제 그 복잡한 유전자들 간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 분야를 이제 시스템 유전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몰입하는 그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모토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실험실에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게 바로 저희 연구실의 모토예요. 네. 연구실은 뭐 그냥 사진 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예,
예, 저희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명이 다 사진을 찍혀가지고 예,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현미경을 가지고서 이제 그 식물 안에 있는 세포들을 보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좀 일반적인 좀 해상 현미경을 보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더 고해상 현미경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좀 굉장히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액체나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마이크로 파이펫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작은 양을 취하는 그런 좀 미니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긴 한데, 예, 저희 또 제가 좀 학생일 때 저희 아이를 데리고서 이렇게 그 실험실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조금 작은 튜브 아니면은 장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예, 그래서 연구 활동을 하는 중에 물론 식물을 빼놓을 수는 없죠. 이렇게 보통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현상을 관찰을 하면은 좀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실험실 안에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자로 성장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려면은 물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컴퓨터로 공부하기도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듣는 그러한 외부 학술 활동도 좀 부지런히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일본의 학생들하고 가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온 그런 경험이 지금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물론 보통은 학생들은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연구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저희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친목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균형 있는 그러한 연구자로서의 어떤 성장 과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자료이고, 잠시만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그 간단하게 그 서울대 그 웹사이트 관련해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링크가 돼 있는데 제가 조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건데 인터넷이 안 되나요?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예. 아유, 예. 여기 링크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긴 교문이고요. 저희 그 자연과학대학은 교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500동이라고 하는 그 좀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 생명과학부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여러 학생들의 그 교육 활동이랑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되어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이제 자연과학대학 안에는 물론 물리화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뭐 천문학, 최근에는 저희 그 대학에 굉장히 그 좀 좋은 그러한 그 지금 천문 그 관측 상영 시설을 영상 시설을 그 만들어서 그래서 가끔씩은 좀 공개를 해서 상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니테리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그 기회들을 좀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짧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남은 시간 동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